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헌법을 다시 봅시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엄청난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주권자죠.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주권은 뭐냐? 독일어는 주버레인, 수버린티, 영어로는 주권이란 뭐냐?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권력을 말합니다. 양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물이 나의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죠.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게 주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침해될 수도 안 되고. 그래서 주권은 위임할 수만 있어요. 위임과 양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도는 그냥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임은 알다시피 델리게이션이에요. 독일어는 델레가시온. 그러면 위임된 것은 주권을 가진 자가 언제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 슈미트라는 정치철학자,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주권자는 예외 상황을 결정하는 자다. 예외 상황.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가 나서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년 체제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87년 체제 잘 만든 헌법이지만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채 여기서 87년 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헌법을 1949년에 반포되어서 지금까지 약 60여 차례가 개정됐습니다. 헌법 개정이 60여 차례 있습니다. 몇 번인지 정확히 63번인가 65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면 우리는 바꿨는데 그 엉터리로 바꿨죠. 87년 체제 마지막 헌법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위임해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이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입법부는 주권자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해 준 것이 아니라 위임해 주었습니다. 대리인을 세운 거죠. 그것은 계약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약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정신이란 이런 거죠. 1762년 장작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로운데 인간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사슬에 묶여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장작 루소는 계몽주의 시대의 끝판왕이죠. 계약을 맺어야 된다. 사회 계약을 맺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통치자도
그냥 자유로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의지라는 거죠. 그 일반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계약 정신을 발휘하되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국민 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일부 위임해서 입법부를 만들었습니다. 입법부는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리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입법부가 그래서 우리 근대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가장 정당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정부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의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은 삼권이 뭐야 다 국민이 통치하는 거예요. 국민의 손아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사법부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법부를 행정부도 장악합니다. 그럼 뭐야 사법부는? 사법부는 다툼을 해결해 주는 화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versöhnung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화해, versöhnung.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화해하고 내 이웃과 다투었던 내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versöhnu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기능은 versöhnung, 이 공동체 전체를 평화롭게 화해하는 사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법부는 그 기능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반쯤 죽여놓습니다. 사법부를. 우리처럼 사법부를 신성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 선진국은 다 같이 사법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쩔쩔 맵니다. 왜 매느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완전히 처벌됩니다. 거기는 스스로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체계를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들어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은 견딜 수 없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나경원 같은 인간은 사법부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 이모님이 여기 오셨죠. 독일에 가셔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반은 독일에서 반은 한국에서 사시고 겠다고 그러셨던데 독일 이모님이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독일 이모님은 독일 사람이니까. 사법부에 들어갔었는데 법을 법을 위반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그 변호사들도 똑같죠. 독일 이모님이 써셨네요. 한국 헌법의 원조가 독일법이에요.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졌어요. 맞아요. 아시겠죠? 사법부가 신성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성하게 보는 이유는 신성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들끼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참심제를 독일에서 해요. 참심제란 그 일반 시민이 25세에서 70세까지의 일반 시민이 법률가가 아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사가 되어서 일반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심제예요. 일반 직업법관은 한 2만 명이 돼요. 독일의 경우. 우리는 3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민법관은 6만 명이 넘어요. 다 같이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민사든 형사든. 물론 이제 대법원에 가면, 연방 대법원에 가면 거기에는 참심법관이 없어요. 이 하급심에서는 다 참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또는 검사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키면 가끔 처벌받죠. 법 왜곡죄가 있어서 처벌받습니다. 독일은 법 왜곡죄가 그러니까 그 법률가들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지금 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없애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걸 놔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법 왜곡죄가 없어서 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2심 법원이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뤘던 재판부가 완전히 그 1심 법원이 했던 그 판결문을 완전히 그 파기시키고 새로 판결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공소장이었는지를 다 전 국민이 보도록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 공소장 보면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쫙 이래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 들어가면 결론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 다음 문단 들어가면 결론이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했다. 30페이지가 넘도록 공소장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였다는 공소장이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조작된 공소장인지를 판사들이 일일이 다 쪼개서 다 분해해서 왜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다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통무죄, 전체가 다 무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이라고 법률가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봐서 그래도 뭐 하여튼 벌금 얼마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통무죄로 됐죠. 그래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행정 권한을 통제합니다. 입법부가 행정 권한을 통제해요.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나중에 계속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행정부를 입법부가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 그 행정부 각 부처에 이 차관급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했는지.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60년대 말인가 코나드 아데너와 초대 총리 시절에 행정부를 통제해야 되겠다.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거기 차관급을 몇 명씩 그 의회에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 헌법 개정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도 사실 법을 하면 법으로 그냥 입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을 안 바꿔도 헌법에 집어넣어주면 아주 더 좋죠. 근거가 확실하니까. 사법부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 권한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시민법관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한다 했잖아요. 그 시민법관은 누가 뽑느냐? 입법부가 뽑는 겁니다. 입법부가 뽑아서 사법부에다 줘요. 그래서 사법부가 쓰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벽한 통제죠. 행정부는 어떻게 사법 권한을 통제하느냐? 인사, 예산, 기타 각종 행정 업무를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들어가고, 법무부 들어가고, 사회노동부가 들어가서 이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다 총괄해 줍니다. 인사, 예산, 그다음에 기타 행정 업무 다 총괄해 줍니다. 사법부는 뭘 하냐? 재판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주권 재민 사상,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항상 안심하는 거예요. 집회가 열어지는 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집회가 열리죠. 무슨 집회가 열리냐? 입법부를 쪼는 집회들입니다. 똑바로 해라 니들. 똑바로 해라. 입법부를 쪼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 주권 재민 사상이 실현되는 시대, 입법부를 뭐라고 말하냐? 마름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름은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모내기하고 뭡니까? 아이고, 옛날 시골에서 하던 단어가 다 잃어버렸는데, 소 풀 뜯기고 여물 쐬고 이런 얘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모내기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잡초 뽑고 뭐 그런 일 하죠. 그 마름이 있어요, 마름. 그 지주의 머슴이죠. 근데 그 지주의 머슴 중에 머슴이 마름인데 그 머슴들이 일하는 소작농들이 일하는 것을 이제 머슴들에게 세경도 나눠주고 또 이 그 소작료도 받아오고 하는 일을 하는 놈을 마름이라고 합니다. 다 머슴이죠. 그러니까 머슴의 머슴이기 때문에 머슴들은 마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원식은 마름이죠. 마름. 그러니까 국회의 마름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 국회의장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원식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도 친문 세력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치를 공부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정치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었다면 1987년 체제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죠. 옛 패러다임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87년 체제가 끝났다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하는, 한 세대가 훌쩍 지났는데도 그 생각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는데 나이 들면 공부하지 않으면 사슬에, 옛날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박병석 국회의장 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 할 때 저런 멍청한 인간들이 국회의장을 하다니. 그러니 선수만 높인 놈들은 한결같이 무능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나이 들면 내가 왜 무능해지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우선 눈이 나빠서 책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글씨가 우선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큰 글씨로 나오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작은 글씨 책을 사서 봅니다. 그래도 이제 돋보기가 있으니까 돋보기를 대고 봅니다. 그거 귀찮은 일이죠. 그 귀찮으니까 책을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떠난 거죠. 그걸 이어받은 우원식도 국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뭐 한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국민의 주권이야말로 신성한 거예요. 이것을 위임받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무시해도, 법률을 무시해도, 오만 비리와 불법의 거짓말이 점철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 거짓말과 비리와 불법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하고 징계하면 역풍이 분다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런 개수작만 해왔단 말이에요. 누가? 박병석이, 김진표가, 우원식이, 문재인이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그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